늦은 밤 회색빛 사무실 안. 형광등 몇 개만 남아 희미하게 깜빡인다. 70대 중반의 남자 박성호는 컴퓨터 전원을 끄지 못한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니터엔 익숙한 회사 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적힌 고문 위촉 해지 통보서가 떠 있었다. 그 문서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금일부로 귀하의 자문 활동은 종료됩니다. 귀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 박재훈. 박재훈.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었다. 성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마른 입술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문장 하나하나가 종이처럼 얇은 그의 가슴을 찢어내는 듯했다. 그만두세요, 아버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날 오전 회의실에서 아들이 말하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다. 그때는 그저 일시적인 의견 충돌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렇게 문서로 남을 줄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성우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책상 위엔 낡은 수첩 하나, 만년필 하나가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그 수첩을 펼쳤다. 맨 앞장에는 오래전 자신이 적어놓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가족을 믿지 못하면 인생은 공허해진다. 그 문장을 보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젠 그 말이 웃음내 믿었던 가족이 내 인생을 마무리 짓는구나. 사무실 밖 복도로 나서자 조용한 정적 속에 복사기 소리만 들려왔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쳤다. 불 꺼진 창밖으로는 늦가을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젖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다. 그는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가 허공에 대고 낮게 중얼거렸다. 재훈아, 넌 내가 싫었냐? 아니면 내가 되고 싶었던 게 나였냐?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들이 들어온 건 아니었다. 젊은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인사했다. 부부장님, 아니, 어르신. 이제 퇴근 안 하세요? 응, 잠깐 정리 좀 하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한테도 보고하진 않더라. 아하, 요즘 세상엔 뭐, 다 이메일로 하니까요. 직원은 머쓱하게 웃더니 퇴근했다. 문이 닫히자 공간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성우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재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라 적힌 필름 봉투였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아들과 아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이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신뢰의 울타리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틈 아래로 무언가 삐져나왔다. 작은 봉투였다. 누군가 문틈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박 고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대표님 아들의 지시였습니다. 내부 인수건 꼭 확인해 보세요. 그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부 인수건? 아들의 서명 아래 숨겨진 다른 거래가 있다는 뜻인가? 비 내리는 창가 너머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와 의심의 빛이 스쳤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가족에 대한 믿음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래, 그게 내 진심이었냐, 재훈아? 그는 봉투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다봤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을 품은 떨림이었다. 이젠 아버지도 배워야겠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의 냉정함을.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다음 문장이 떠오른다. 그날 밤 그는 아들이 숨겨둔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창밖으로 비가 그쳤다.
책상 위에 떨어진 빗물이 천천히 말라가듯 성호의 기억도 서서히 과거로 스며들었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가느다란 글씨로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2일. 재훈이 초등학교 입학. 아버지로서의 첫 약속 항상 내 뒤를 지켜주마. 그 문장을 따라 손가락이 멈췄다. 그의 눈에 먼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다. 햇살이 따뜻했던 봄날, 초등학교 운동장. 어린 재훈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달려오며 외쳤다. 아빠, 나도 이제 학생이야. 성우는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그래,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 옆에서 아내가 조심스레 도시락을 열며 말했다. 당신 일 때문에 못 올 줄 알았는데 고마워요. 성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일보다 중요한 게 있겠어? 우리 가족이 나의 이유지. 그날의 햇살은 그에게 세상 어떤 성공보다 따뜻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보다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를 걸어갈 때 더 자랑스러웠다. 시간은 흘러 재훈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성우는 축하연 자리에서 술잔을 들었다. 재훈아, 이제 내가 아버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거라. 그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성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재훈이가 내 뒤를 잇겠지.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럴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그 회사, 이젠 부자가 함께 지켜가면 되겠네요. 성우는 그 말을 믿었다. 세상이 변해도 가족만은 변치 않을 거라 확신했다. 몇 년 후 회사 로비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한쪽엔 60대의 아버지, 다른 한쪽엔 신입 임원으로 승진한 30대의 아들.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으며 물었다. 부자 경영이라니 보기 좋습니다. 아버지, 아드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성우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내 자랑입니다. 제가 배운 건 이 아이의 눈빛 속에서였습니다. 재훈은 그 말에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성우는 그것을 감동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작고 조용한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성우는 회사를 거의 아들에게 맡겼다. 젊은 감각을 믿었고 새 시스템도 전적으로 지지했다. 아버지, 요즘은 다 데이터로 결정해요. 감보다 근거예요. 그래, 시대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는 조금 서툴었지만 아들을 믿었다. 그 믿음이 곧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의 도중 그는 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가볍게 무시하는 걸 느꼈다. 그건 아버지 세대 방식이에요. 요즘은 다르게 갑니다. 순간 공기 속에 미묘한 냉기가 돌았다. 성우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그래, 그럼 내 방식으로 해봐라. 아버지는 내가 틀리든 맞든 지켜볼 테니까. 그 웃음 뒤에는 자신이 필요 없어지는 두려움이 살짝 스며 있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짧게 말했다. 아버지, 내일 회의 안 들어오셔도 돼요. 젊은 팀이 하는 거라서. 그래, 알겠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성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 결국 들어가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도 괜찮다. 아들이 잘 나가면 된 거지. 내가 조금씩 물러나면 그게 아버지 역할이지. 그렇게 그는 조금씩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 뒷걸음마다 보이지 않던 거리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 거리는 결국 한 세대의 단절이 되어버릴 틈이었다. 그리고 몇 해 뒤
그 틈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갈라졌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회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빗물이 스며들 듯 성우의 마음에도 서서히 불신이 번져갔다. 그는 퇴직 통보를 받은 날 이후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내부 인수권을 확인하라 봉투 속 메모 한 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고 싶었다. 재훈이가 설마 나를 속일 리가 있겠어. 아버지를.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회사에 들렀다. 퇴직 처리 서류를 정리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쌓인 의심을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싶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낯선 공기가 느껴졌다. 낯익은 직원들의 눈빛이 어딘가 불편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고문님 혹시 그 인수건 들으셨습니까? 인수라니? 어떤 것 말인가?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게 이번에 외국 자본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는데 서류상 대표는 박재훈 대표로 돼 있습니다. 성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나한텐 왜 말이 없었나? 그게 고문님은 공식적으로 이미 퇴임 처리되신 걸로. 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머리가 멍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모르는 인수가 진행 중이라고?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식탁엔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그대로 식어 있었다. 재호는 여느 때처럼 늦게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오늘은 좀 늦었어요. 해외 투자자들이랑 미팅이 있었거든요.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투자자들, 우리 회사 인수하는 사람들 아니냐? 재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하냐? 중요한 건 왜 아버지에게 말도 없이 그런 일을 진행하냐는 거지. 재훈은 의자를 밀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이건 비즈니스예요. 감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그 회사는 내 아버지가 평생 일군 인생이야. 내가 지금 팔아넘기려는 건 돈이 아니라 피와 땀이야. 아버지 세대의 방식으로는 미래 못 가요. 미래? 그 미래가 아버지를 내쫓는 거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아내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재훈은 침묵 끝에 낮게 말했다. 아버진 이제 그냥 쉬세요. 이젠 제 시대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래, 내 시대라. 그럼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의 방식으로 배워야겠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갔다. 모든 불이 꺼진 공간에 노트북 불빛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내부 자료를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다. 메일, 서류, 계약서. 그 속에서 낯선 회사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골던 퍼시픽 홀딩즈, 오션 캐퍼털 에이저, 그리고 대표 박재훈. 그는 마치 냉탕에 들어간 듯 숨이 막혔다. 문서 속엔 아들이 추진 중인 비밀 합병 계약서 초안이 있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 그가 평생 세운 회사는 외국 자본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깊은 상실감이었다.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 이 아이는 얼마나 멀리 가 있었던 걸까? 그는 노트북을 덮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빗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의 이름을 되뇌었다. 한성테크 내가 내 아들이었는데
이젠 나를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내부 인수권 확인해 보세요. 이젠 이 문장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실로 가는 열쇠임을 알았다. 다음 날 오전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박성호는 회사 정문 앞에서 보안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죄송합니다, 고문님. 대표님 지시로 출입 권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뭐라고? 오늘부터 본사 방문은 사전 승인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춰섰다. 자신이 세운 회사, 자신의 손으로 설계하고 지켜온 공간. 그 문 앞에서 이제는 출입 불가자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스치고 속삭임이 들렸다. 저분이 박재훈 대표 아버지라잖아. 그래도 회사에서 밀려나셨대.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발끝에 고여있는 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낯설고 초라했다. 그때 유리문 안쪽에서 재훈이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 냉정한 눈빛. 성우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 회사의 창립자로서 묻겠다. 너 정말로 이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거냐?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게 최선입니다. 더 큰 투자를 받으면 회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만든 방식으론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다니. 너는 지금 아버지의 인생을 계산식처럼 지우고 있잖아. 아버지는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전 숫자로 봅니다. 그 대답은 단칼 같았다. 그 말 속엔 존경도 애정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효율과 이익만이 남아 있었다. 성우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럼 아버지의 자리는 어디 있지? 너의 회사에 아버지는 없어도 되나? 이미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다. 그의 귀에선 피가 솟구치는 듯한 울림이 들렸다.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잠시 후 경영지원실 문이 열리더니 직원 몇 명이 그의 사무용품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낡은 펜, 오래된 수첩, 가족사진 한 장. 그가 회사에서 쌓아온 세월이 단 세 상자에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그건 뭐지? 고문님 퇴사 정리 물품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박성우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바라봤다. 그 안에서 가족사진이 슬며시 미끄러져 떨어졌다. 사진 속에 세 사람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 그들이 함께 웃던 그 봄날의 빛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내가 세상을 배운 게 이거였구나. 사람은 필요할 때만 따뜻하고 불편해지면 버리는 거다. 그날 오후 회사 복도 끝. 젊은 직원들이 속삭였다. 저게 바로 오너 리스크래. 아버지를 내보내야 회사가 산다나 봐. 그 말에 성우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저 낮게 웃었다. 그래, 이제 나도 리스크구나.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마루에 앉았다. 아내가 차를 내오며 물었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지. 괜찮아야지. 안 괜찮다고 해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겠나. 그는 손에 가족 사진을 들고 천천히 말했다. 이 사진 속의 아이가 지금은 내 인생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됐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 재훈이도 회사 때문에. 그만. 변명은 듣고 싶지 않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안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 봉투를 다시 펼쳤다. 안에는 인수계약서, 사본과 함께 알 수 없는 내부 메모 하나가 있었다.
거래가 완료되면 고문 관련 이사회 기록은 삭제 예정. 그 문장을 본 순간 성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래. 나를 지워버리겠다고? 그럼 나도 진실로 너희를 지워주마. 그의 손이 수첩 위에 멈췄다. 수첩 첫 장에 적혀 있던 문장. 가족을 믿지 못하면 인생은 공허해진다. 그 문장을 천천히 펜으로 그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썼다. 믿음이 깨어지면 공허는 힘으로 바뀐다. 늦은 밤 회사 외부 창고. 한때 자신이 관리하던 비밀 문서 보관실 앞에서 박성호는 잠시 숨을 고른다. 이곳은 그가 젊은 시절 회사의 모든 계약 서류를 직접 챙겨 넣었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새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오래된 습관처럼 여전히 진짜 흔적은 종이 안에 남는다고 믿고 있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다. 벽 한쪽에 기밀 문서라고 적힌 회색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다. 그는 천천히 서류철을 뒤적였다. 손끝이 먼지와 땀으로 젖어갔다. 그때 2017년도 내부투자 합의서라는 파일이 눈에 띄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걸 꺼냈다. 그 속엔 낯익은 서명이 있었다. 대표이사 박재훈. 그 아래에는 다른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중 하나 오창기 이사. 성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한때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이자 지금은 아들의 측근으로 남은 인물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막히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지분 인수 명목으로 외국 자본 유입, 박재훈 대표 및 오창기 이사에게 리베이트 5% 지급.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마른 채 열렸다. 그래서였구나. 나를 내보낸 이유가 회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 때문이었구나.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성호는 숨을 죽이고 캐비닛 문을 닫았다. 작은 틈 사이로 비치는 불빛,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히 처리했지? 고문 관련 자료는 전부 폐기하라고 했잖아. 예, 박 대표님. 근데 구 문서 창고 쪽은 아직 정리 중이라. 그쪽도 오늘 안에 마무리해. 누군가 들어오면 곤란해진다. 그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오창기의 낮고 냉정한 목소리. 박 대표님,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 분은 이미 영향력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성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 터져나왔다. 그래, 이게 내들이 말하는 새 시대냐. 그는 이를 악물며 서류 한 묶음을 품속에 숨겼다. 그 안에는 계약서, 사본과 회계 조작 내역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건 진실의 조각이자 그가 다시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내렸다. 우산을 들지 않은 채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바람 속에 낡은 서류가 바스락거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가족을 잃는 게 두려웠는데 이젠 그 두려움조차 사치로 느껴진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무너지는 노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밝히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 친구이자 전직 감사팀장 출신의 최 과장을 찾아갔다. 한때 함께 회사를 세웠던 동지였다. 최 과장, 이거 좀 봐줘. 내가 본 게 맞는 건가? 최 과장은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회계 조작이네. 내부적으로 리베이트 정산을 숨긴 구조야. 대표가 직접 서명한 부분도 있어. 성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걸로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겠지? 할 수는 있지.
하지만 박 대표가 회사 지분 70%를 쥐고 있잖아요. 당신 말이 통할 리 없습니다. 성우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도 해야겠지.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해. 그날 밤 그는 이사회에 제출할 증거 파일을 정리했다. 오래된 만년필로 사인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아버지가 너를 지키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만든 어둠을 내가 밝히겠다. 그의 손끝이 굳게 닫힌 봉투를 눌렀다. 그 봉투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 한성테크 내부 부패 조사 자료. 새벽 3시. 탁자 위엔 어제부터 켜진 스탠드 불빛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박성호는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눈앞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리베이트 계약서, 비자금 계좌 추적 내역, 박재훈 서명. 모든 증거가 그를 바라보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두 개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이걸 공개하면 아들은 끝이야. 하지만 묻어두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야. 두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한쪽 손으로 가슴을 쥐며 낮게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느 쪽이 아버지로서 옳은 걸까?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아내가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 밤새 한숨도 못 잤죠? 응.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네. 무슨 선택? 재훈이를 지킬지 아니면 그 아이가 저지른 걸 세상에 알릴지.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아버지가 아니면 못 내리는 결정이에요. 맞아. 그래서 더 괴롭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릴 적 재훈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유치원 운동장에서 넘어졌을 때 아빠 괜찮아. 나 혼자 일어날 수 있어. 하던 그 목소리. 그 말이 지금의 냉정한 한마디. 이젠 제 시대예요. 로 바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하나씩 다시 펼쳐봤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에 이렇게 썼다. 진실은 사람을 상처 입히지만 거짓은 세상을 병들게 한다.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끝으로 그 밑에 박성호라는 이름을 적었다. 그날 오후 그는 이사회 회의 자료 제출서를 작성했다. 손으로 직접 쓴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성테크 비자금 관련 증거 제출 작성자 박성호. 그는 봉투를 봉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박재훈. 아버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할 말이 많겠다. 도심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싸늘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들었어요. 그 자료 이사회에 낸다면서요? 그래. 맞다. 그럼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아버지는 회사 창립자였고 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세상은 우리 둘 다 부패했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숨기자는 거냐? 현실적으로 그게 낫잖아요. 아버지 체면도 지켜지고 회사도 살고.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엔 피로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재훈아, 넌 아직 모르나 보구나. 체면이 아니라 양심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재훈은 웃었다. 세상은 그런 걸 믿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가 믿는 세상으로 만들어줘야지. 그 말에 재훈의 미소가 굳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맞부딪혔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의 부자 관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성우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책상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회의 자료 제출 철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으로 이미 작성해 둔 문서였다.
그는 잠시 그 문서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젠 내 서명까지 위조하는구나. 그는 즉시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진한 잉크로 썼다. 철회하지 않는다. 진실은 남는다. 박성호. 그는 봉투를 다시 봉인하며 고요히 창문을 바라봤다. 밖에는 어둠 속에 빗방울이 흐르고 있었다. 그 빗방울이 마치 그의 오래된 눈물 같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아버지가 너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내가 만든 거짓을 부수는 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하늘은 비로소 맑아지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 넓은 테이블 끝에 박재훈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이사진과 투자자들, 그리고 그의 측근 오창기가 있었다. 회의실 공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 안건은 한성테크 해외 합병 최종 승인입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냉정했다. 반대 의견이 없으면 서명 절차로 넘어가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다. 문틈 사이로 한동안 회사에 나타나지 않던 노인의 발소리가 울렸다. 박성호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낡은 양복, 흰 머리, 그러나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다. 회의 중입니다,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래, 알아.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잖냐.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하얀 봉투 위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진실 한성테크 내부 부패 증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게 뭐죠? 오창기가 먼저 물었다. 내가 한 짓의 결과다. 고문님, 근거도 없이 이런 문서를 가져오시면 곤란합니다. 근거, 직접 읽어봐라. 거기엔 내 이름도 있더라. 성우의 말에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봉투를 잡아 뜯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쏟아졌다. 리베이트 명세서, 비자금 거래 기록, 내부 메일 사본. 모두가 숨죽였다. 이건 조작이야. 재훈이 외쳤다. 조작이라고? 그럼 내 서명이 왜 거기 있지? 그건... 잠시 말문이 막힌 재훈.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 서류가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합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또 다른 이사가 덧붙였다. 검찰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재훈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로선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거다. 이건 가족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아니, 재훈아. 가족을 망가뜨린 건 바로 내가 한 선택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울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심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조용했다. 성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다.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내가 믿음을 주었을 때 너는 배신을 배웠다. 하지만 오늘 내가 진짜로 배워야 할 건 책임이란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탁 하는 문소리가 그의 마지막 퇴임 선언처럼 울렸다. 며칠 후 뉴스가 쏟아졌다. 한성테크 내부 비자금 사건, 대표이사 검찰 조사 착수, 창립자 박성호 전 고문,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 거리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인 대단하네. 자식이어도 할 말은 한 거지. 집 거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이제 후회는 없어요? 후회라. 한때는 가족을 지키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진실을 지키는 게 사랑이더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비로소 어깨에 걸린 무게가 내려앉는 듯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사이로 어린 시절 재훈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아빠, 나 혼자 일어날 수 있어. 그 말이 다시 떠오르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며칠 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어느 오후, 박성호는 한적한 시골역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신문 일면엔 여전히 익숙한 제목이 실려 있었다. 한성테크 대표 박재훈,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내부 고발자 박성호 전 고문. 나는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다. 그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기차역 주변의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을 날렸다. 그 꽃잎이 그의 무릎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 그의 옆자리에 낯익은 발소리가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재훈이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구속 전 보석으로 잠시 나온 듯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잠시 시간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그래도 한 번은 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왔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스쳐갔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전 아버지를 이기고 싶었어요.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제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어버렸네요. 성우는 조용히 신문을 접어 무릎 위에 올렸다. 사람이 세상을 만들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지.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고 너는 그걸 너무 일찍 잃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나무 결처럼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재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용서하실 수 있나요? 성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다시 세워야지. 기차가 천천히 역으로 들어왔다. 기적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진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선택이다. 내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때는 다시 아버지라 불러도 되겠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재훈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내 아버지. 그 한마디에 성호의 눈가도 살짝 젖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성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었다. 문 앞에 멈춰서서 창밖으로 손을 들어 조용히 인사했다. 플랫폼에 남은 재훈은 눈을 감고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기차가 떠난 뒤 성호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들판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고 바람이 그의 흰 머리를 스쳤다. 그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바람처럼 빛처럼. 남은 건 진실과 용서뿐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재훈아, 다음엔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때 그 아이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주렴.